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주혜정입니다. 오늘 시를 공부하기에 앞서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의 화자와 시의 정서, 그리고 시의 심상까지 중요한 개념 3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친구들 중에 좀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줘서 좋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도 다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는 말을 다 씁니다. 둘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시의 화자는, 시적 화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에서 나, 내, 우리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죠. 숨어 있는 경우는 나, 내, 우리 등의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나, 내, 우리 등의 표현이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죠. 뒤에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 내, 우리 등의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진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씩 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서 설명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경우 예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별에는 밤, 소년, 서시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 오늘 여러분께 서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서시는 윤동주의 친필로 쓴 거고요. 자, 보시니까 원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거 보이시죠? 요즘 쓰는 스타일 아니고 옛날 이제 글 쓰는 스타일이고요. 밑에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941년 11월 20일.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이 한 시인의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화자가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라고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나와 있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 멋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외웠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이 젊은 시인의 고백이죠. 나, 내, 우리 의 표현이 나와서 겉으로 드러난 경우가 됐는데요. 이 화자의 이 말하는 이 나의 정서, 감정이 정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나는 괴로웠다. 나는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나에게 이런 거를 걸어가야겠다. 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주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죠. 이 시의 화자는.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움을 느껴요. 그 나의 감정.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이 나의 의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잘 드러났다고 보이죠. 시의 화자 겉으로 드러난 경우는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로 시의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바로 산유화라는 시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이 산요화라는 시는 바로 이 사람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시인, 바로 김소월 시인입니다. 여러분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산유화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자, 이 시, 지금 사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의 16행에서 나, 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죠? 이 시의 화자,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에 대해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느낄 수가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꽃이 저만큼 혼자 피어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새도 꽃이 좋아 살지만
저만치 꽃이 혼자 피어있으니까 결국 새도 외롭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이 산에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존재, 외로운 존재, 피고 지는 걸 반복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꽃이죠.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평범한 자연현상을 통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외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여러분은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화자의 이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화자가 바라보이는 대상에게를 통해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자의 정서, 화자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정서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낯서실 거예요. 정서란 뭐냐? 시의 정서. 자, 여러분 입에 자꾸 익히셔야 돼요. 시의 정서. 이 시의 정서는 이런 말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 공부할 때마다 이 시의 정서 이 말 많이 나와요. 자, 정서란 뭐냐? 시의 화자의 감정을 말해요, 여러분. 시의 화자의 감정을 말해요. 감정. 그러면 시의 화자 겉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보면 되는데요. 나가 안 드러나 있는 경우는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감정은 종류는 되게 다양하겠죠? 하나씩 제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제 초성으로 다 제시해봤는데요. 우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겠죠? 바로 볼까요? 맞습니다. 기쁨, 뭐죠? 분노, 슬픔, 즐거움. 이해가 되나요? 다시의 정서에 들어가요. 행복. 귀엽다. 그쵸? 네, 미움이야. 미움. 또, 와! 두려움, 무서움이죠. 아련한 그리움. 언제 오지? 기다림입니다. 쓸쓸해. 안타깝다. 안타까움. 나 뭐 줄 줄 아는데 안 주네. 아쉬움? 부끄러워. 부끄러움이죠? 외롭다. 벽을 팍팍 긁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다 모두 시의 정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시의 정서는 시의 화자의 감정을 말하고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시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자, 시의 정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시에서의 중요한 개념 몇 가지 배웠네요. 시의 화자, 시의 정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시의 심상입니다. 마음, 심, 형상, 상자를 쓰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써있는 여러분 시를 여러분이 읽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푸르고 키 큰 나무라고 나와요. 그럼 글자로 여러분은 익히죠? 푸르고 키 큰 나무라는 시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어를 여러분이 읽는 순간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런 푸르고 키 큰 나무의 모습을 이미지로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시를 읽을 때 시어에 의해서 시어는 이제 그 시의 언어죠.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형상, 인상, 감각적인 인상 이런 모든 형상들을 시의 심상,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어 안에서 5가지의 감각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5가지 감각일까요? 우리의 감각기관 뭐죠? 시각, 귀로 듣는 거 뭐죠? 청각, 냄새 맡는 것, 후각, 맛보는 것, 미각, 피부가 느끼는 것, 촉각 이렇게 5가지를 자극하면 형성되는 게 바로 시의 심상입니다. 그래서 심상도 5가지 당연히 있겠죠.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시의 심상. 자, 심상에는 어떤 심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시어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가지의 감각은 그대로 심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듯한 거죠. 색깔이나 명암, 모양,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을 때 그 시어나 시구에 떠오르는 모습, 그런 느낌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채, 명암, 움직임 등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다.
자, 길이 구불구불한 거를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 구불구불한 길의 모습이. 자, 머릿속에 모습이, 모양이 떠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시각적 심상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청각적 심상은요. 구체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에 떠오르는 상이에요. 또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에 나오는 구절이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쿵쿵쿵쿵 하는 기계 굴러가는 소리. 구체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들 머릿속에 삐 하는 호각 소리, 메밀묵사려 쿵쿵쿵 이런 굴러가는 소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각적 심상은 맛을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에 떠오르는 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맛을 나타내는 시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맛.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봄의 맛, 봄을 씹는데요. 되게 상큼한 맛일 것 같아요. 그죠? 향긋한 상큼한 맛. 김상옥의 사양이라는 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봄을 씹고 사는 말이라는 부분에 미각적 심상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맛을 느낄 수 있으면 돼요. 뭐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뭐 짠맛 이런 맛에 대한 시어가 나오면 이건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잖아요. 미각적 심상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직 감각 중에 두 개가 더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죠? 맞아요. 냄새 맡는 거 안 나왔죠? 바로 후각적 심상입니다.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가 나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읽으면 머릿속에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야 되죠?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이런 표현 또는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이런 말 나오는 부분을 어디선가 진달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죠. 뭐 라일락 봄이면 라일락 향기가 스며든다 이런 구절에서는 라일락 향기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코에 맡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후각적 심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촉각적 심상이죠. 찾으라고 하면 촉각을 제일 못 찾아요. 촉감, 피부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여러분. 촉감을 나타내는 시어, 시구에 떠오르는 상이죠. 여러분 대부분 차갑고 뜨겁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차갑고 뜨겁고 뭐 찌를 때 통증 이런 거 있잖아. 찌르는 거 콕콕 찌르는 거 아픈 거.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거는 김종길의 성탄제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함은 뭐예요? 쿨한 거죠. 차가운 옷자락. 차가운 옷자락에 열은 뜨겁죠. 열로 상기한 내 볼을 말없이 부볐다. 자기 열로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그 볼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함. 촉각적 심상이죠. 피부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촉각적 심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촉각적 심상이에요. 그럼 여기 5가지로 끝나야 되는데 시인들은 참 욕심이 많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기에. 그래서 하나의 심상이 더 나오자 바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감각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이 동시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함께 어우러져 두 개가 동시에 어우러져서 쓰여야 되는데요. 예를 보면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플립이라고 발음해보세요.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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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이 시가 그런 시잖아요. 플립이라고 소리를 내면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휘파람 소리? 휘파람 소리 귀에 들리네요. 청각적 심상이죠. 근데 푸른? 푸른은 색채잖아요. 색채는 뭐죠? 시각적 심상이네요. 그러면 푸른은 시각이고 휘파람 소리는 청각이니까 청각과 시각이 다 나왔죠? 함께 어우러져 쓰였네요. 그러면 왜 시인은 그냥 휘파람 소리라고 하지 않고 플립이라는 발음에서 푸른 휘파람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푸른이 들어갔으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자, 푸른 휘파람 소리랑 핏빛 휘파람 소리를 느껴보세요. 핏빛 휘파람 소리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잔혹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렇죠. 검은 휘파람 소리는 되게 무섭고 어둡죠. 푸른 휘파람 소리는 어떻죠? 푸른 휘파람 소리. 어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맑고 밝고 청량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휘파람 소리라는 말만으로는 이 풀잎이 주는 청량함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푸른 휘파람 소리라고 이 소리를 시각처럼 표현해서 우리에게 맑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바로 이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인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려내기도 합니다. 심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시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시의 화자, 그리고 시의 심상, 그리고 시의 정서 세 가지 다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오르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잘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에 적용해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